이혼, 외도, 재산 분할, 복수, 반전. 3월의 비가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회색 빗줄기가 강남구의 고층 빌딩들을 가렸습니다. 낡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눅눅한 서류 냄새와 식은 커피향이 났습니다. 한민서는 색이 바른 갈색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52살인 그의 머리카락은 양쪽 관자놀이에 희끗희끗 섞여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은 평평했지만 깨끗했고 와이셔츠 기든 지난 석 달간 많이 야윈 탓에 약간 헐렁했습니다. 한 선생님,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흰색 서류 묶음을 책상 너머로 밀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검은 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이혼 신청서. 세 글자였지만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서는 펜을 들고 작은 글씨로 인쇄된 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30년간 쌓아온 가정이 이제 빨간 도장이 찍힌 몇 장의 백지로 남았습니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건축 도면에 사인하던 때처럼, 건설 계약서에 서명하던 때처럼,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이름을 쓰던 때처럼 필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덱수진이 자신의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의 이 여자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높이 올렸으며 얼굴에는 값비싼 관리 덕분에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진의 변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은 한 선생님과 아드님께 남겨드리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깨끗하게 떠나고 싶어 했고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새로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도훈. 45살의 사업가로 고급 승용차와 더 화려한 삶에 대한 약속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나왔습니다. 저는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수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죄책감일 수도 아니면 그저 안도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곧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은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회의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민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님들께 한 가지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도 손을 멈췄습니다. 민서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계좌 잔액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이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선명하고 틀림없었습니다. 703억 2456만 7891원. 7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방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안경을 올렸으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서서 재킷 단추를 채우고 전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일하면서 그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설계도만 그린 게 아닙니다.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돈을 지킬 줄도 알았습니다. 수진은 조각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변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돌아서서 밤을 나섰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나무바닥에 가볍게 울렸고 크릿한 유리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금속판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52살의 남자, 가정을 잃었지만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로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민서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어깨에, 머리카락에, 피부에 스며들게 두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전철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3개의 테이블만 있는 가게였고 주인은 70 가까운 할머니로 단골 손님의 얼굴을 함삼 기억했습니다. 한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가 물으며 블랙커피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네, 행정 업무가 있었습니다. 민서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우산, 흰 우산, 빨간 우산들이 끊임없는 흐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렀고 모두 각자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30년간 쓴 커피를 마시고 30년간 쓰디 쓴 것을 혼자 삼켰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늦어요.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민서는 답장을 쳤습니다. 일 잘하고. 아빠는 집에 있을게? 그는 휴대폰을 넣고 계속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수진과의 결혼식 날,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분만실에서 첫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저녁들, 따뜻한 공간 속의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낡은 앨범 속 흑백 사진일 뿐이었습니다. 마포구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민서는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는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예술, 역사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에는 태블릿 하나와 몇 장의 미완성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거리에 걸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 작은 소주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뜨거운 라면 한 그릇과 술 한 병, 민서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삼키는 소리, 도시 한복판 밤에 한 남자가 고르게 숨쉬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그릇을 씻고 테이블을 닦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엑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0년간 그의 투자를 추적한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견습 건축가 시절의 작은 저축부터 부동산, 주식, 벤처 펀드 투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인내할 줄 알고 숫자를 읽을 줄 알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큰 회사의 재무이사로 바쁘게 일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자산을 쌓았습니다. 700조 원, 수진조차 몰랐던 숫자였습니다. 그가 아내를 속인 것은 욕심이나 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누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회사 숫자에, 회의에, 동료들과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의 희미한 그림자였고, 말이 적은 남편이었고, 조용히 일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민서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이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오후에 수진의 책상에서 주운 영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흰색 카드에 검은 글씨로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형준, 대성건설그룹. 민서는 영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름은 낯설지만 익숙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그룹의 수장, 한국 건축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이 명함이 수진의 책상 위에 있었을까요?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걱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차가운 각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서류들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규칙적이고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민서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포스트를 굽고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대성건설그룹의 재무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대성건설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진 하나, 백수진의 얼굴이었습니다. 대성건설 재무이사 백수진 씨가 조사를 받고 있음. 민서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음시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자가 대성건설 앞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서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같은 뉴스를 다뤘습니다. 세 번째 채널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대성건설 측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로비였습니다.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대성건설그룹 대표이사 박형준입니다. 민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이름. 서랍 속 명함의 주인이었습니다. 박형준은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무이사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퍼졌습니다. 박형준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민서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건축 현장을 다닌 사람으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혼자서 수십억 원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돈은 반드시 최고 경영자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박형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일부만 진실이었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 카드에 검은 글씨. 대표이사 박형준. 왜 이 명함이 수진의 책상에 있었을까요? 재무이사와 CEO.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민서는 마포구청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3층 열람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성건설 박형준을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뉴스뿐 아니라 과거 기록도 나왔습니다. 박형준 대성건설 신임 대표, 공격적 확장 전략 예고. 대성건설, 동남아 진출 박차. 박형준 대표 주도. 대성건설 3분기 실적 부진, 박형준 대표 압박받나. 민서는 천천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형준은 5년 전 대성건설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삼성물산 상무였습니다.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회사를 키우려 했지만 최근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금 압박, 무리한 확장, 부채 증가. 민서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사건, 금액, 관련 인물. 점들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다음 검색어. 백수진 대성건설. 결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공개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홈페이지의 임원 소개 페이지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재무이사 백수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고민회계사 2018년 입사. 2018년 박형준이 대표가 된 지 3년 후였습니다. 민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형준이 확장 전략을 펼칠 때 수진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 비리가 터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저녁 무렵 민서는 대성건설 본사 근처로 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3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감철로 된 외벽이 석양을 반사했습니다. 그는 건너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건물 정문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 하이힐을 신은 여자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6시 반 검은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박형준이 나왔습니다. 민서는 몸을 숙여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CEO는 TV에서 본 것보다 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곧장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박형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뭔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들을 수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짐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이. 박형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짧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CEO의 얼굴에서 본 것은 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짜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계획을 세운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박형준, 5년 전 취임, 공격적 확장, 자금 압박. 백수진, 3년 전 입사, 재무이사, 현재 조사 중 연결고리. 그는 펜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과 박형준을 연결하는 고리. 그리고 정도훈. 수진의 새 남자.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민서는 수진의 SNS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의 계정은 열려 있었습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 회사 워크숍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그를 클릭했습니다. 정도훈. 프로필 사진은 골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JD 컨설팅 대표. 민서는 JD 컨설팅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서울 서초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유령 회사였습니다. 민서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형준, 자금 필요. 백수진, 재무이사,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정도훈, 유령 회사, 돈을 받는 통로. 뉴스에서 말한 주령 회사로 빠져나간 자금. 그것이 정도훈의 회사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서울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창문, 수많은 사람, 수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였습니다. 30년간 쌓은 700조 원이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구였습니다. 무기였습니다. 민서는 새 노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세 단어를 썼습니다. 계획, 증거, 점의. 그는 펜을 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30년간 조용히 살았습니다. 30년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가정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속였을 것입니다. 박형준, 백수진, 정도훈. 세 개의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민서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익명의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귀중. 대성건설 재무비리와 관련하여 제보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짜, 회사 이름,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들이 적혔습니다. 1시간 후 이메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타를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서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뛰어 있었고 언제나 무언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청에 제보를 보낸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민서는 아침마다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대성건설 관련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서 씨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백수진 씨 측에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서는 침묵했습니다. 이혼은 이미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수진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조정을 신청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변했습니다. 수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수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며 깃을 정리했습니다. 50대의 남자가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초구에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서는 현관을 지나 안내데스크에서 조정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307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문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3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백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수진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한 선생님,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강민호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를 피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나와 모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네모난 테이블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은 50대 여성으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린선은 수진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간에 조정위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 문제로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백수진 씨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특히 한민서 씨가 보유한 약 700조 원의 자산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민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성건설에서 발생한 재무 문제는 백 씨의 남편, 즉 한 씨의 잘못된 자문과 투자 조언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린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린서는 가방에서 서류 두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두 개의 바인더였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증거입니다. 린서는 파란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성건설 내부 계정에서 JD 컨설팅이라는 회사로 송금된 기록입니다. 총 48억 원입니다. 송금 날짜는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입니다. 강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JD 컨설팅의 대표는 정도훈 씨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무실은 없습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유령 회사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서는 검은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대성건설 내부 회의록입니다. 작년 2월 15일자입니다. 그는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주망에 놓았습니다. 회의록 맨 아래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형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박형준 대표는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컨설팅 명목으로 5회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참석자는 박 대표, 재무이사 백수진, 그리고 경영지원실장이었습니다.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읽었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회사 업무였어요. 제가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JD 컨설팅 계좌에서 정도훈 씨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돈 중 일부가 백수진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6월 1억 2천만 원입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형준 대표 비서실에서 작성한 허위 세금 계산서 목록입니다. 총 23건, 금액은 91억 원입니다. 조정위원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두 바인더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재무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제 일을 했고 제 돈을 모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 서류들은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공개된 자료도 있고 제보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강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민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정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민서 옆에 섰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그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 자리가, 제 커리어가. 민서는 여전히 앞을 보았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3층, 2층, 1층 도훈이도 몰랐어요. 그 사람도 이용당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나갔습니다.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서류들을 검찰에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민서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는 수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햇살이 밝았습니다. 수진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형준의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희끗 보았습니다. 데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법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한민서 씨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 2부 김태현 검사입니다. 민서는 앉은 자세를 고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보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제공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지검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가방에서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인더였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박형준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민서는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는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새순을 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멈춘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사년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2층 조사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성광등 불빛이 흰 벽을 비쳤습니다. 한민서는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김태현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매우 상세합니다. 김 검사가 바인더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회의록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대성건설 내부 직원이 제공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까?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도 보복이 두렵습니다. 김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JD 컨설팅 관련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정도훈 씨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출국 기록은 없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민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도훈은 도망쳤을 것입니다. 쥐가 배에서 끼어내리듯이요. 박형준 대표는 어떻습니까?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쪽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펜을 두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혼은 이미 끝났고 선생님은 재산도 지켰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정의의 문제입니다. 김 검사는 민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흘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성건설 비리 사건, 피해자 20명 추가 확인. 민서는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팻말을 들고 대성건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돈 돌려내라, 박형준 구속하라. 기자가 한 여성과 인터뷰했습니다. 50대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대성건설이 베트남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박 대표가 직접 보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은 돈 3억을 넣었는데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피해자가 20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화면에 스쳐갔습니다. 분노, 절망, 배신감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대성건설 앞으로 갔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경찰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군중 뒤에 섰습니다. 한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박형준은 나와라. 우리 앞에서 설명해라. 건물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경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민서 옆에 섰습니다. 70 가까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돌려달라. 민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게 되셨습니까? 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작년에 은행에서 소개받았어요. 대성건설이 보증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노후 자금이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할머니 약값도 못 낼 것 같아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박형준 비서실에서 전화 왔었어요. 문제 없다고 계속 기다리라고 했어요. 다른 남자가 외쳤습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박 대표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비서가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처리 중이니 기다리라고.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형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의 공모자가 아니라 설계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형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직검 앞에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형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 있으십니까?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백수진 씨와 공모했습니까? 박형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린선은 화면 속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회사 앞에서 차에 타던 그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더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박형준 대표, 8시간 조사 후 비가 검찰, 추가 증거 확보 중 대성건설 주가 30% 폭락.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형준, 긴급 기자회견, 모든 책임지겠다. 린선은 회사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박형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는 벗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형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을 내려가 사라졌습니다. 린선은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린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수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말할 게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우리 집 근처 카페요. 아세요. 그 작은 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서가 들어갔을 때 수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묶지 않고 내려뜨렸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식은 커피가 있었습니다. 민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와줘서.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병원? 점심과요. 수진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악몽을 꿨어요. 피해자들이 저를 쫓아오는. 민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 대표가 계획한 거였어요. 저는 이용당한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뭐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어요. 진짜로요. 그냥 회사 자금을 옮기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투자자가 있는 줄은 거짓말입니다. 린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무이사가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박 대표가 저를 협박했어요.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변명입니다.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돈을, 지위를,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수진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민서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그럼 누구한테요? 민서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세요. 그 노인한테, 그 여자들한테,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람들한테.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녁, 민서는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박형준 전 대표, 내일 검찰 제소한 대성건설 피해자 모임 결성.
집단 소송 준비 백수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지만 쌀쌀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형준은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곧 감옥에 갈 것입니다. 정도훈은 어디선가 숨어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저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집에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간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민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한민서는 발코니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래쪽 거리에서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맨 작은 등들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현 검사였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선고 공턴입니다. 오후 2시예요. 알고 있습니다. 오실 겁니까?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결과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씻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정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증거는 제출됐고 증언은 끝났고 판결만 남았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형준 징역 6년, 벌금 50억. 백수진 징역 4년, 집행유예 없음. 정도훈 수배 중. 민서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6년 박형준은 60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4년 수지는 54세에 출소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백수진이었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뜯을까 말까. 그는 결국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얇았습니다. 필기는 떨렸습니다. 민서 씨께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씁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언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을까? 돈이 무섭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도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믿었어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약했어요. 당신은 항상 강했어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알아주세요. 제가 후회한다는 것을,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을. 건강하세요. 수진. 민서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있는 15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네스 목공단. 그는 30년간 건축을 했지만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하고 조립했습니다. 첫 작품은 작은 책잔이었습니다.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튼튼했습니다. 아버지, 예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웃었습니다. 내 방에 둬라. 곰방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민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팔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 넘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의자를 고칠 수 있나요? 어떤 의자인데요? 남편이 만든 의자예요. 40년 됐어요. 다리가 흔들려서. 민서는 의자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였습니다. 다리 하나가 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좋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주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일주일 동안 의자를 손봤습니다. 다리를 고정하고 사포질하고 오일을 발랐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튼튼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의자를 찾으러 왔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그날 저녁, 민서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혐오남이었습니다. 10월,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 한 분이 곰방에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한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저는 피해자 모임 대표 이철수입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민서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철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았습니다. 감사의 뜻입니다. 민서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민서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청소년 교육재단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곳이에요. 이철수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민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냥 사람입니다.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민서는 곰방 앞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서 씨십니까? 저는 MBC 실화탐사대 작가 김소연입니다. 네. 대성건설 사건 취재 중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선생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김이 끝난 일입니다. 더 파헤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민서는 아들과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민서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요. 민서는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진짜로요. 아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너도.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내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행 가고 싶구나. 제주도나. 좋네요. 저도 같이 가요. 그래라. 둘은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새해 첫날, 민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남산에 올랐습니다. 산 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빛났습니다. 민서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무너진 것들을, 새로 시작한 것들을.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곰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 작품이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였습니다. 오늘 완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사포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문질렀습니다. 곱게, 부드럽게, 천천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무 가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계속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